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이야기꾼이자 단편소설의 대가인 오 헨리의 작품 중에서 다시 찾은 삶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 헨리가 작가가 되기 전 은행원이었다는 사실, 은행원 시절 공금 횡령 혐의로 뒤늦게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 등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석방 후에는 뉴욕으로 거처를 옮겨 정착했는데 이때부터 대도시 뉴욕은 오 헨리 문학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 수많은 작품의 주요 소재와 주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꿈과 욕망이 시시각각 피어났다 쓰러져가는 대도시에서 오 헨리는 진부하다 싶을 만큼 평범한 일상 경험을 가지고 기발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보잘것없는 일상이지만 그의 손을 거쳐 나온 이야기들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로맨스의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지은이 오 헨리, 일회 출판, 김욱동님 옮김. 다시 찾은 삶. 형무소 구두 공장에서 지미 발렌타인이 부지런히 구두 가피를 깁고 있는데 간수 한 사람이 와서 그를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형무소 소장은 그날 아침 주지사가 서명한 사면장을 지미에게 내주었다. 지미는 별로 달갑지 않은 듯이 그것을 받았다. 4년 형기 중에서 지금까지 10달 남짓 복역해왔다. 오래 있어봤자 석 달이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말이다. 지미 발렌타인처럼 바깥 세상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감방에 들어오면 거의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이 곧 석방되곤 했다. 자, 발렌타인, 형무소 소장이 말했다. 자넨 내일 아침에 출소하게 되네. 좀 용기를 내어 착한 사람이 되게나. 자넨 본심이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 이제 금고는 그만 털고 착실하게 살아보게나. 저 말씀인가요? 지미는 놀라서 말했다. 아니, 전 지금껏 금고를 털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겠지. 형무소 소장은 웃으며 말했다. 물론 그럴 테지. 그렇다면 자넨 어째서 스프링필드 사건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나? 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인사한테 혹시 혐의가 돌아갈까봐 알리바이를 대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네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어떤 비열한 배심원 때문인가? 자네같이 죄 없는 희생자들이란 의뢰 이 둘 중의 하나거든. 제가요? 지미는 여전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장님, 전 평생 동안 스프링필드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닌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게. 형무소 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갈 때 입을 옷을 챙겨주게나. 내일 아침 7시가 되거든 유치장에서 대기실로 보내도록. 발렌타인, 내 충고를 명심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이튿날 아침 7시 지미는 형무소 소장실 바깥에 서 있었다. 그는 국가가 출감자에게 지급하는 도무지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을 입고 삐걱거리는 딱딱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직원 한 사람이 그에게 기차표 한 장과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주었다. 법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형무소 소장은 지미에게 시가 한 대를 주며 악수를 했다. 이리하여 죄수 명부에 주지사 사면이라고 적혀있는 9762번 죄수 발렌타인은 이제 제임스 발렌타인 씨가 되어
밝은 햇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새들의 노랫소리며 바람에 살랑거리는 푸른 나무며 꽃향기 같은 것에도 아랑곳 없이 지민은 곧장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구운 통닭 한 마리와 백포도주 한 병을 시켰다. 그리고 형무소 소장이 준 것보다 더 비싼 고급 권련을 피워물고 감미로운 자유의 첫 기쁨을 맛보았다. 식당에서 나온 그는 한가롭게 정거장으로 걸어갔다. 입구에 앉아 장님의 모자에 25센트짜리 은전 한 잎을 던져주고는 기차에 올라탔다. 3시간 뒤 그는 주 경계선에 가까운 어느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마이크 돌런의 카페를 찾아가 카운터에 혼자 있던 마이크와 악수를 했다. 짐이 좀 더 일찍 손 쓰지 못해 미안하네. 마이크가 말했다. 실은 스프링필드에서 큰 항의를 해대는 바람에 그걸 틀어막아야 했다네. 또 주지사도 까딱했으면 생각을 바꿀 뻔했고 말이야. 그래, 기분은 어떤가? 괜찮습니다. 지미가 말했다. 제 열쇠 갖고 있습니까? 지미는 열쇠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 뒤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그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다. 방바닥에는 형사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완력을 썼을 때 명탐정 벤 프라이스의 와이셔츠 깃에서 떨어진 단추가 아직도 뒹굴고 있었다. 지미는 벽에 접어놓도록 된 간이 침대를 꺼낸 뒤 벽의 널빤지 한 장을 밀어넣고 먼지 투성이인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연 그는 동부에서 제일 좋은 강도용 연장 한 세트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들여다보았다. 특수 강철로 만든 완전한 세트였다. 연장으로는 최신형 송곳, 집게, 손잡이가 굽은 회전 송곳, 조립식 쇠지뢰, 꺽쇠, 나사 송곳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3개는 지미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것으로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물건들이었다. 이 연장은 강도 전문 용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처에서 $900 넘게 주고 구입했던 것이다. 반 시간 뒤 지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카페를 빠져나갔다. 맵시도 고상하고 잘 맞는 옷을 입은 그는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무슨 일거리라도 있는 건가? 하고 마이크가 다정하게 물었다. 저 말인가요? 지미는 어리둥절한 말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전 지금 뉴욕의 쇼트 스냅 비스킷 크래커와 소맥분 합동회사의 사원올시다. 이 말을 듣고 마이크는 하도 기분이 좋아서 지미에게 우유를 탄 셀처 탄산수를 즉시 권했다. 지미는 독한 술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다. 죄수번호 9762번. 발렌타인이 석방된 지 일주일 뒤 인디애나주 리치먼드에서 단서 하나 남기지 않은 교묘한 금고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도둑 맞은 돈은 불과 $800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2주일 뒤 로건 스포트에서는 특허받은 개량형 도난 방지 금고가 마치 치즈처럼 쉽게 열려 현금 $1,500를 도난당했는데 증권과 은화는 손 하나 안 댄 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래서 강도 전담 형사들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어 제퍼슨 시티에 있는 어느 은행의 구식 금고가 마치 화산처럼 열려 그 분화구에서는 $5,000의 지폐가 분출해버렸다. 피해액이 이토록 늘어나자 사태는 벤 프라이스급의 명탐정이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여러 피해 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강도 수법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벤 프라이스 형사는 도난 현장을 조사해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바로 멋쟁이 지미 발렌타인의 솜씨야. 그놈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군. 저 다이얼 자물쇠를 보게나. 마치 비 오는 날 무 뽑듯이 쉽게 뽑아냈잖아. 이렇게 해치울 수 있는 집게를 가진 놈은 그 녀석뿐이거든. 그리고 자물쇠 회전판을 감쪽같이 뚫어놓지 않았겠나. 지미 녀석은 구멍을 딱 하나만 뚫지. 그래, 발렌타인 녀석을 잡아야겠군. 이번에 잡히면 단기형이나 감형 같은 어리석은 짓 필요 없이 톡톡이 맛을 보여줄 테다. 벤 프라이스 형사는 지미의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 스프링필드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먼 거리로 도피하고 민첩하게 도주하는 데다 공범도 없다. 또 상류사의 생활에 대한 취미 등등 이런 수법이 곧 발렌타인 씨로 하여금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사나이로 이름을 날리게 했던 것이다. 벤 프라이스 형사가 이 미꾸라지처럼 잘 달아나는 범인의 종족을 쫓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도난방지 금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놓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신갈나무가 무성한 아칸소주의 시골 철로에서 5마일 떨어진 엘모어라는 조그만 읍에 도착한 우편마차에서 가방을 든 지미 발렌타인이 내렸다. 고향에 돌아온 대학 4학년짜리 젊은 운동선수 같은 모습의 지미는 널빤지를 깐 포도를 따라 호텔로 향했다. 젊은 아가씨 한 사람이 거리를 건너오더니 길 모퉁이에서 그를 앞질러 엘모어 은행이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로 들어갔다. 지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무얼 하는 인간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녀는 시선을 땅에 떨군 채 약간 얼굴을 붉혔다. 지미 같은 용모와 옷차림을 한 젊은이들은 엘모어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것이다. 지미는 마치 자기가 은행 주주의 한 사람인 양 은행 계단 위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소년 하나를 붙잡고는 이따금 은전을 한 개씩 집어주면서 마을의 이모저모를 캐묻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젊은 아가씨가 은행에서 나와 가방을 든 청년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여왕 같은 표정을 지으며 가버렸다. 저 아가씨는 미스 폴리 심프슨이잖아. 지미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아, 아니요. 소년이 말했다. 저 여자는 애너벨 애덤스예요. 저 여자 아버지가 이 은행 주인이지요. 아저씨는 엘모어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아저씨가 차고 있는 그 시계줄 금이에요? 난 불독을 갖고 싶어요. 운전 더 없어요? 지미는 플랜터스 호텔에 가서 렐프 디 스펜서라는 이름으로 방을 하나 빌렸다. 그는 프론트의 책상에 기대어 호텔 사무원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장사를 시작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엘모어에 왔노라고 했다. 지금 이 마을의 구두방 경기는 어떠한가? 구두방을 해볼 생각인데 과연 돈벌이가 될까? 호텔 사무원은 지미의 복장과 태도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자신도 엘모어의 시골 젊은이들에게는 그래도 제법 멋쟁이로 통하는데 지미를 본 순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미의 매듭 넥타이 매는 법을 눈여겨보면서 그는 공손하게 정보를 알려주었다. 물론이지요. 구두가게라면 충분히 가망이 있습죠. 이곳에는 구두 전문점이 없습니다. 포목점과 잡화점에서 구두를 취급하고 있죠. 어떤 장사나 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스펜서 씨께서 여기에다 가게를 차리셨으면 합니다. 여긴 살기도 좋고 사람들도 여간 친절하지 않습죠. 지미 발렌타인이 가명으로 쓴 스펜서 씨는 이곳에 며칠 머물면서 형편을 살펴보겠노라고 했다. 아니, 이 가방은 내가 직접 들고 갈 테니 사환을 부를 필요가 없다네. 꽤 무겁거든. 지미 발렌타인이라는 잿더미, 갑작스럽게 타오른 사랑의 불꽃에 의해 타다 남은 잿더미, 그 속에서 솟아난 불사조 랠프 스펜서 씨는 엘모어에 머물면서 사업에 손을 대 성공을 거두었다. 구두가게를 차려 장사가 번창한 것이었다. 사교적으로도 성공한 편이어서 그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또 마음속의 소원도 이루었다. 미스 애너벨 애덤스를 만나 그녀의 매력에 점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1년이 지난 뒤 랠프 스펜서 씨의 상태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즉,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구두 가게도 번창일로에 있었으며 애너벨과 약혼하여 결혼을 2주일 남겨놓고 있었다. 전형적인 노력가인 시골은행가 애덤스 씨가 스펜서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애너벨은 지미를 열렬히 사랑하는 것만큼 그에 대한 자부심 또한 적지 않았다. 그는 애덤스 씨 집과 애너벨의 시집간 언니 집에서 마치 한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지미는 자기 방에 앉아 편지 한 장을 써서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옛 친구의 안전한 주소로 붙였다. 그리운 옛 친구에게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리틀록에 있는 설리번 술집에서 만나고 싶네. 자네가 내 일의 뒤처리를 좀 해줘야겠어. 아울러 자네에게 내 연장일체를 선물하고 싶네. 아마 그걸 받으면 기뻐할 걸세. $1,000를 줘도 그런 것을 구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일세. 그런데 빌리, 나는 옛날 직업을 그만두었네. 1년 전에 말일세. 좋은 가게를 하나 차렸거든. 난 지금 착실하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2주일 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가씨와 결혼을 한다네. 빌리, 이게 유일한 삶, 정직한 삶이라네. 이제 난 $1,000,000를 준대도 남의 돈에는 손을 대지 않겠어. 결혼한 뒤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서부로 가겠네. 서부에서는 아무도 옛날의 상처를 들추어낼 위험이 별로 없겠지. 빌리, 다시 말하네만 그녀는 천사 같은 아가씨야. 그녀는 나를 믿고 있고 나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나쁜 짓은 안 할 생각이야. 틀림없이 설리번 술집에 와주게나 꼭 만나야 하니까 그때 연장을 갖고 나가겠네. 옛 친구 지미로부터. 지미가 이 편지를 쓴 뒤 월요일 밤 벤 프라이스 형사는 전세마차를 타고 엘모어에 몰래 들어왔다. 그리고 조용히 시내를 돌아다니며 그가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냈다. 스펜서의 구두가게 맞은편에 있는 약국에서 그는 랠프 디 스펜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미, 자네가 은행가의 딸하고 결혼한다고? 벤 형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게 잘 될까? 그 이튿날 지미는 애덤스 씨 집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이날 그는 리틀록에 가서 결혼식에 입을 양복을 맞추고 애너벨에게 줄 선물을 사기로 되어 있었다. 그가 엘모어에 온 뒤로 이곳을 떠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영업에서 손을 뗀 지 1년이 지난 뒤였으며 그는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온 집안 식구들은 애덤스 씨, 애너벨, 지미, 애너벨의 결혼한 언니와 5살과 9살 난 두 여자애 모두 시내 중심가에 나갔다. 지미가 아직 머물고 있는 호텔 앞에 이르자 그는 방으로 뛰어 올라가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은행으로 갔다. 거기에는 정거장까지 지미를 태우고 갈 마차와 마부 돌프 깁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조각을 새긴 높다란 참나무 난간을 지나 은행 사무실로 들어갔다. 물론 지미도 함께 들어갔는데 애덤스 씨의 사윗감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행원들은 애너벨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어 있는 이 잘생긴 상냥한 청년에게서 인사를 받고 좋아들했다. 지미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행복감과 젊음으로 가슴 뿌듯한 애너벨은 지미의 모자를 쓰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자, 어디 이만하면 나도 근사한 외무사원 같지 않아요? 애너벨이 말했다. 어머나, 렐프,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죠? 마치 황금벽돌이라도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석으로 도금한 구두주걱이 가득 들어있어. 지미는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금 반품하러 가는 길이야. 내가 직접 갖다 주면 운송비가 절약되거든. 나도 꽤 알뜰해졌다니까. 엘모어 은행은 새 금고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금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애덤스 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구경하라고 권했다. 금고실은 작았지만 최근에 특허를 받은 문이 달려 있었다. 손잡이 하나로 동시에 열 수 있는 강철 빗장이 3개 달려 있었으며 시한 자물쇠가 부착되어 있었다. 애덤스 씨는 얼굴에 웃음을 띠며 스펜서 씨에게 그 조작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스펜서 씨는 정중하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두 어린아이 메이와 에거서는 번쩍거리는 쇠붙이와 이상하게 생긴 시계와 손잡이를 보고 재미있어 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벤 프라이스 형사가 어슬렁 은행으로 들어와 팔꿈치에 몸을 기댄 채 난간 사이로 안쪽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출납개원에게 특별한 볼일이 있어 온 것은 아니고 다만 아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여자들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한두 마디 들리더니 큰 소동이 벌어졌다. 어른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9살짜리 메이가 장난삼아 애거서를 금고에 넣고 가두어 버렸다. 그러고는 애덤스 씨가 하던 그대로 빗장을 잠그고 콤비네이션 자물쇠의 다이얼을 돌려버렸던 것이다. 은행가 영감은 손잡이에 달려들어 얼마 동안 잡아당겨 보았다. 문이 열리지 않는군.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시한장치를 감아두지도 않았고 컨비네이션을 맞춰 놓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애거서의 어머니는 발작적으로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조용히 하렴. 떨리는 손을 들면서 애덤스 씨가 말했다. 모두들 잠시 조용히 해요. 애거서. 그는 목청껏 불렀다. 얘야, 내 목소리가 들리니? 침묵 가운데 캄캄한 금고 속에서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소리치는 어린아이의 가냘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고, 내 귀여운 딸. 어머니는 부르짖었다. 그 애는 겁에 질려 죽을 거예요. 어서 문을 열어요. 문을 부수고 열라니까요. 그래, 남자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리틀록에 가야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애덤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맙소사,
스펜서, 어쩌면 좋담. 저 안에서 오래 견디지 못할 텐데 말야. 금고 안에는 공기도 별로 없고 게다가 그 애는 겁에 질려 발작을 일으킬 텐데. 에거서의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두 손으로 금고실의 문을 두드려댔다. 누군가가 성급하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애너벨은 그 큰 눈에 아직 절망의 빛은 아니지만 고통의 빛을 가득 채운 채 지미를 돌아보았다. 여자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렐프, 당신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나요? 어떻게 손 좀 써볼 수가? 그는 입술과 예리한 눈에 부드럽고도 미묘한 미소를 띤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애너벨, 그는 말했다. 당신이 꽂고 있는 그 장미꽃을 나에게 주지 않겠소? 처음에는 혹시 잘못 듣지 않았나 의심했지만 그녀는 가슴에서 장미 꽃봉오리의 핀을 뽑아 그것을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지미는 그것을 조끼 주머니에 찔러넣고는 웃옷을 벗어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런 동작과 함께 렐프 디 스펜서는 사라지고 지미 발렌타인이 대신 나타났다. 모두들 문 앞에서 비키시오. 그는 짤막하게 명령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그것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 순간부터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번쩍거리는 이상한 연장들을 재빨리 질서정연하게 늘어놓고는 일을 할 때 언제나 그러하듯이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주위 사람들은 마치 마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깊은 침묵 속에서 옴짝달싹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곧 지미가 애용하는 송곳이 소리 없이 강철문을 뚫고 들어갔다. 10분이 지나자 자신의 강도 기록을 깨고 그는 빗장을 열어젖히고 금고문을 열었다. 거의 기절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 무사한 에거서는 어머니의 가슴에 안겼다. 지미 발렌타인은 웃옷을 입고 난간을 지나 은행 앞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렐프 하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멀리서 아득히 들려왔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문간에는 몸집이 큰 사나이가 지미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벤, 안녕하셨습니까? 지미는 아직도 아리송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마침내 나타나셨군요. 자, 가시지요. 이제 어차피 아무려면 어떻겠소? 그런데 벤 프라이스 형사는 좀 이상하게 행동했다. 스펜서 씨,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군요. 그는 말했다. 난 선생님을 모릅니다. 선생 마차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소? 그리고 나서 벤 프라이스 형사는 몸을 돌려 천천히 거리를 따라 내려가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다시 찾은 삶에서도 오헨리의 트레이드 마크인 트위스트 엔딩 기법이 사용되었죠. 오헨리 특유의 이러한 결말 방식은 인위적이지 않으면서도 거의 언제나 논리적이고 개연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는지요?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조그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오 헨리 단편선 중에 어느 바쁜 브로커의 로맨스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이 오 헨리, 김옥동님 옮김, 1회 출판. 어느 바쁜 브로커의 로맨스. 증권 브로커인 하비 맥스웰 씨의 비서 피처는 9시 반에 사장이 젊은 여자 속기사와 함께 신바람이 나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에 약간의 관심과 놀라움의 빛을 띄었다. 피처, 간밤에 잘 잤나? 하고 기운차게 인사를 하면서 맥스웰 씨는 마치 뛰어넘기라도 할 양으로 자기 책상 앞으로 급히 다가가 자기를 기다리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편지와 전보를 읽기 시작했다. 그 젊은 여인은 지난 1년 동안 맥스웰 씨의 속기사로 일해왔다. 속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녀는 아름다웠다. 머리 모양은 흔히 남의 눈을 끄는 퐁파두르식의 요란한 스타일이 아니었다. 또 장식용 쇠줄이나 팔찌 또는 라킷도 차고 있지 않았다. 라킷이란 사진이나 머리카락 등 기념물을 넣는 금속재의 작은 상자로 금이나 은으로 많이 만든다. 보통 타원형이나 하트형의 콤팩트형 케이스로 되어 있으며 사슬이나 리본에 꿰어서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거나 시계줄에 달고 다닌다. 그녀는 점심 식사 초대에 쉽게 응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회색의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몸에 점잖게 잘 어울렸다. 단정한 검은색 터번식 모자에는 금 초록빛 앵무새 깃이 꽂혀 있었다. 오늘따라 이 여인의 얼굴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수줍은 듯한 기쁨의 빛이 감돌았다. 두 눈은 꿈을 꾸듯 빛났고 두 뺨은 잘 익은 복숭아빛이었으며 얼굴 표정은 무엇인가 추억에 잠긴 듯 행복해 보였다. 이상하게도 피처는 오늘 아침 그녀의 태도에서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데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기 책상이 있는 옆방으로 곧장 가지 않고 사장실에서 무엇인가 좀 망설이는 듯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사장이 알아차릴 만큼 맥스웰 씨의 의자에 가까이 다가서기도 했다. 그러나 책상에 앉아있는 맥스웰 씨는 한 대의 기계에 지나지 않을 뿐 이미 인간은 아니었다. 윙윙 거리며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태엽이 풀리는 스프링이 작동하는 몹시 분주한 뉴욕의 증권 브로커인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무슨 일이라도 있나? 맥스웰 씨는 날카롭게 말했다. 여러 가지 물건으로 어지럽혀진 그의 책상 위에는 겉봉이 뜯긴 우편물들이 극장 무대에 내린 눈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날카롭고 비정한 회색빛 눈으로 좀 짜증스러운 듯이 그녀를 쏘아보았다. 아무 일도요. 그녀는 가냘픈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피처 씨,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어제 사장님이 속기사를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 무슨 말씀 없으셨나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피처는 말했다. 새 속기사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소개서에 연락해 오늘 아침에 후보자 몇 명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5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챙이 넓은 모자나
파인애플 추인껌 하나 얼씬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평소처럼 일하겠어요. 젊은 속기사가 말했다. 내 일을 맡을 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즉시 자기 책상으로 가서 금초록빛 앵무새 깃이 달린 검은색 터번 모자를 평소에 걸어두던 자리에 걸어 놓았다. 한참 일이 분주할 때의 맨해튼 증권 브로커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인류학을 전공으로 택하면 안 될 것이다. 시인은 찬란한 삶의 분주한 한때에 대해 시를 쓰고 있지만 증권 브로커의 분주함이란 1분 1초가 마치 가죽 손잡이에서부터 승강구 앞뒤까지 꽉 찬 초만원의 전차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비 맥스웰 씨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증권 시세 속보기는 발작이라도 하듯 요란스럽게 테이프를 찍어냈으며 책상 위의 전화는 쉴 새 없이 계속 울려댔다. 손님들은 사무실로 몰려와 난간 너머로 유쾌하게, 날카롭게, 심술궂게 또는 기를 쓰고 그를 불러댔다. 심부름하는 소년들은 서신과 전보를 들고 사무실을 다른박질로 들락날락했다. 사무실 직원들은 마치 폭풍을 만난 뱃사람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심지어 비서인 피처까지도 얼굴에 이와 비슷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증권거래소에는 태풍도 있고 산사태도 있으며 눈보라와 빙하와 화산까지 있다. 이 증권 브로커의 사무실은 바로 그런 증권거래소의 축소판이다. 맥스웰 씨는 의자를 벽에 바짝 밀어붙이고 마치 발끝으로 춤추는 토 댄서 같은 모습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잘 훈련된 어릿광대처럼 민첩하게 증권 시세 속보기에서 전화통으로 책상에서 문간으로 불이 나게 뛰어다녔다. 이렇게 한참 바쁘고 중요한 참에 갑자기 타조깃 장식을 단 벨벳 모자 밑으로 높이 따올린 금발머리카락과 모조 바다표범 가죽으로 만든 헐렁한 옷차림, 그리고 히코리 호두 열매만큼 커다란 염주 같은 목걸이와 마룻바닥 가까이 들이운 하트 모양 은메달의 모습이 브로커의 눈앞을 가로막았다. 이런 장식품을 달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침착한 인상의 어느 젊은 여자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처가 용건을 설명하기 위해 서 있었다. 취직관계로 속기사 소개소에서 온 아가씨입니다. 피처가 말했다. 맥스웰 씨는 서류와 증권 시세 테이프를 손에 든 채 반쯤 몸을 돌렸다. 무슨 자리가 있기에 그러는가?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속기사 자리 말입니다. 어제 사장님께서 소개소에 전화를 걸어 새 속기사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피처, 자네 정신 나갔군. 맥스웰 씨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왜 그런 지시를 했겠는가? 미스 레슬리는 우리 회사에 온 뒤로 1년 동안 열심히 해왔지 않은가? 그녀가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 없는 한 속기사 자리는 누가 뭐래도 미스 레슬리 거야. 아가씨, 미안하지만 지금은 자리가 없소. 피처, 빨리 소개소에 전화를 걸어 그 소개권을 취소하게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들여보내지 말도록. 하트 모양 은메달을 한 여인은 화가 나서 사무실 기물에 마구 몸을 부딪히면서 나갔다. 피처는 틈을 내어 격리 직원에게
사장이 하루가 다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청해져서 세상 일을 온통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무실 일은 더욱 빠르고 분주하게 돌아갔다. 거래소 매장에서는 맥스웰 씨의 단골 손님들이 크게 투자한 대여섯 종류의 주식값이 한창 올라가고 있었다. 주식을 팔고 사는 고함 소리가 제비의 날개짓처럼 재빠르게 오고 갔다. 맥스웰 씨는 자신의 주식 일부가 위태로운 상황에 접어들자 고속 기어를 장착한 정교하고 힘센 기계처럼 움직였다. 극도로 긴장한 채 전 속력을 다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마치 시계의 태엽장치처럼 명령과 결단과 행동으로 말이다. 주식과 채권, 대부금과 담보증거금과 유가증권. 이곳에는 오직 금융의 세계만이 있을 뿐 인간 세계와 대자연의 세계는 끼어들 만한 틈이 없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그토록 요란하던 사무실도 잠시 소강 상태를 맞았다. 맥스웰 씨는 전보와 메모를 손에 잔뜩 들고 오른쪽 귀에 만년필을 꽂은 채 머리카락이 이마 위에 마구 헝클어진 모습으로 책상 옆에 서 있었다. 귀여운 문지기인 봄의 여신이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대지에서 훈훈한 산들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창문으로부터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어쩌면 길을 잃은 향기, 향긋하고 감미로운 라일락 향기가 풍겨왔다. 맥스웰 씨는 잠시 그 향기에 취해 넋을 잃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스 레슬리에게서, 오직 그녀에게서만 나는 그런 향기였기 때문이다. 그 향기를 맡자 그녀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떠올랐다. 금융의 세계가 갑자기 조그만 티끌처럼 오므라들었다. 그리고 바로 옆방에는 20걸음쯤 떨어진 곳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그렇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지금 해야 해. 맥스웰 씨는 약간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하자. 진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는 공을 잡으려는 유격수처럼 안쪽 사무실로 날쌔게 뛰어들어가 속기사가 앉아있는 책상으로 돌진해 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두 뺨에는 부드러운 홍조가 떠올랐고 두 눈은 다정하면서도 솔직하게 반짝였다. 그의 두 손에 들린 서류는 아직도 바람에 펄렁거리고 있었으며 귀 위에는 만년필이 끼워져 있었다. 미스 레슬리,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조금밖에 없는지라 빨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청혼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발 어서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저 친구들이 지금 유니언 퍼시픽 회사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으니까요. 어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여인은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맥스웰 씨는 반항하듯이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미스 레슬리,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일을 하다 말고 잠깐 틈을 내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저렇게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피처,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주게나. 미스 레슬리,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자 속기사의 반응은 정말 이상했다. 처음에는 놀라서 어리둥절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놀란 듯한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한 손으로 브로커의 목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알겠네요. 그녀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당신은 증권 일을 하고 계신 동안에는 다른 일은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나 봐요.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보, 기억나세요? 어젯밤 8시에 저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헨리의 트레이드마크인 독자의 기대나 예상을 뒤엎는 트위스트 엔딩 기법이 이 이야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또한 향긋하고 감미로운 라일락 향기 같은 결말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하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단편 중에 행복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혹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지고한 사랑이나 행복에 관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주제는 바로 모파상의 소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조금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베델스만 출판 최내경님 옮김 지은이 기드 모파상 행복 저녁 나절 차를 마실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 등불을 밝히기 전이었다. 별장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다. 이미 사라진 태양은 지나가면서 황금가루를 문질러 놓아 하늘을 온통 불그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중해는 물결 하나, 떨림 하나 없이 미끈하며 석양을 받아 아직도 반짝이는데 마치 한없이 크고 잘 닦인 금속판 같았다. 멀리 오른쪽에는 톱니 모양의 산들이 석양이 남긴 창백한 주홍빛을 배경으로 검은 윤곽을 그려냈다. 사람들은 오늘도 사랑 이야기를 했다. 그 오랜 주제로 입씨름을 하며 이미 무수히 반복되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황혼의 부드러운 우수가 사람들의 어조를 느릿하게 만들었으며 각자의 영혼의 측은한 마음이 감돌게 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남자의 힘찬 음성에 어떤 때는 여인의 가벼운 음색에 실려와 작은 응접실을 가득 채우고
새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정령처럼 떠도는 것 같았다.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토론의 주제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경우를 구분하기도 하고 사랑의 유형을 나누기도 하며 여러 신뢰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새삼 동요되고 감격한 듯 했다. 그들은 입술까지 올라왔으되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문득 돌출해 마음을 어지럽히는 추억들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포근하고 신비스러운 동의에 대해 가장 진부하면서도 지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랑이란 것에 대해 깊은 감동과 열렬한 관심을 보이며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벼랑간 누군가가 먼 곳을 유심히 바라보며 소리쳤다. 저길 좀 봐요. 저게 뭐죠? 수평선 끝 바다 위로 회색 덩어리 하나가 불쑥 솟아 있었다. 거대하면서도 형체가 희미한 것이었다. 여인들이 모두 일어나 그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놀라운 물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어떤 이가 나섰다. 저것은 코르시카 섬입니다. 대기 조건이 아주 예외적일 때, 그때 한 해에 두세 번쯤 저렇게 저 섬이 보입니다. 대기의 투명도가 완벽해서 저 수증기로 만들어진 안개가 먼 곳을 가리지 못할 때 그렇게 되죠. 희미하게나마 산봉우리들이 보였고 정상에는 눈이 쌓인 것 같았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솟아오른 그 유령, 그 다른 세계의 뜻하지 않은 출현에 놀라고 동요되어 거의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콜럼버스처럼 천인미답의 대항을 가로질러 항해하던 사람들도 유사한 환영을 보았을 것이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노신사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답하고 또 기이한 추억을 저에게 일깨워 주려는 듯 우리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낸 저 섬에서 저는 한결같은 사랑,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랑의 전형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코르시카 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오늘처럼 가끔 프랑스의 해안에서도 그 섬이 보이긴 하지만 그 야성의 섬은 아메리카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으며 더 먼 곳에 있습니다. 아직도 태초의 혼돈 상태에 있는 세계, 급류가 흐르는 무수한 협곡들에 의해 찢긴 거친 산악지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지라고는 전혀 없고 화강암과 잡목숲이나 밤나무와 소나무로 뒤덮인 높다란 숲이 연이어 거대한 파도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산꼭대기에 바위무더기 같은 마을들이 가끔 눈에 띄기는 하지만 코르시카는 아직 경작인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황폐한 처녀지입니다. 농사도 어떤 산업도 공예품도 없는 곳입니다. 수공이 가해진 나무 토막 하나, 석수장이의 끈이 닿은 돌조각 하나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선조들의 세련된 취향이 담긴 유적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매력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노력에 대해 대대로 무관심해 온 것이야말로 그 아름답고 혹독한 고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탈리아, 즉 걸작품으로 가득한 저택들 자체가 걸작품이며 대리석과 목재와 청동과 철, 그리고 모든 금속과 돌이 인간의 재능을 증명하고 고색 창연한 집안,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는 골동품들이 우아함을 추구하던 신성한 관심을 증언하는 나라인 이탈리아는 우리 모두의 성스러운 모국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를 사랑하는 것은 그 고장이 우리들에게 창조적 지성의 위대함과 힘과 승리를 보여주고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를 마주보고 있는 야생의 코르시카는 태고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조잡하게 만든 집에서 살며 자신의 생존이나 가문 간의 갈등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도통 무관심합니다. 그리하여 그곳 사람들은 미개한 종족의 단점과 장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난폭하고 증오심에 이글거리며 무심하게 사륙을 자행하는 반면 손님에게 후하고 관대하며 헌신적이고 순진해서 나그네를 맞음에 인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아주 작은 친밀함만 보여도 변함없는 우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세상의 끝에 와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그 멋진 섬 이곳 저곳을 쏘다녔습니다. 여인숙도 선술집도 도로도 없었습니다. 산허리에 매달려 있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려면 노새들이 다니는 오솔길을 이용하며 마을에 이르면 저 아래 까마득히 꿈틀거리는 심연이 내려다 보이고 그 심연으로부터 저녁이면 정막을 뚫고 지속적인 소음이, 즉 급류의 멍멍하고도 깊은 소리가 올라옵니다. 마을에 도착한 다음 아무 집에 나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고는 잠자리와 먹을 것을 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박한 식탁에 앉고 소박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주인이 악수를 청하고 나그네를 마을 끝까지 배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10시간을 걸은 끝에 저는 어느 좁은 골짜기 후미진 곳에 있는 외딴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바다에 면한 낭떠러지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잡목들과 무너진 바위, 그리고 키가 큰 나무들로 덮인 경사급한 능선들이 그 애처롭고도 쓸쓸한 협곡을 우중충한 성벽처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외딴 초가집 주위에는 포도넝쿨 몇 그루와 채마밭이 있었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큰 밤나무 몇 그루가 보였는데 그만하면 연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가난한 고장에서는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저를 맞아준 노파는 근엄해 보였고 보기 드물게 정갈했습니다. 지프로 만든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는 제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다가 말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노파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분의 결례를 용서하세요. 이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십니다. 82살이거든요. 그녀는 정식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코르시카 분이 아니시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륙 육지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산 지 50년이나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진 이 어두운 구석에서 보낸 50년. 그것에 생각이 미친 순간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얼마 후 늙은 목동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음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감자와 비계, 양배추를 함께 넣고 끓인 걸쭉한 스프였습니다. 짧은 식사 시간이 끝난 후 저는 출입문 밖으로 나가서 앉았습니다. 음울한 풍경에 서려 있는 우수가 제 가슴을 조였고 구슬픈 저녁에 적막한 곳에서 가끔 나그네를 엄습하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모든 생명과 온 우주가 곧 끝날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삶의 끔찍한 참상과 절대적 고립, 일체의 허망함,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헛된 꿈으로 스스로를 달래고 속이려 몸부림치는 심정의 처참한 고독 등을 문득 발견합니다. 노파가 제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체념의 극에 이른 영혼 깊숙한 곳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호기심을 견디지 못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프랑스에서 오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저 좋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혹시 파리에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낭시에서 왔습니다. 문득 엄청난 격정이 그녀를 뒤흔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느끼게 되었는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낭시에서 오셨다고요? 남자가 문간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귀먹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전혀 듣지 못하십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낭시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아시겠군요. 물론이죠. 거의 다 압니다. 생 알레즈 집안 사람들도 아시나요? 아주 잘 압니다. 제 아버님의 친구분이십니다. 조남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녀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추억이 일깨워 놓은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도 또렷이 생각나요. 브리즈마르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 작고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시르몽 집안 사람들은 그분들을 아십니까? 예, 잘 압니다. 그댁 막내 아드님은 장군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감동과 괴로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하고 신성하되 모호한 감정, 그때까지 가슴 깊이 감추고 있던 모든 것과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에 대해 죄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싶은 어떤 욕구 때문이었는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앙리드 시르몽이죠. 그를 잘 알아요. 제 남동생이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넋을 잃은 채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지난 일이 뇌리에 되살아났습니다.
벌써 오래전 로렌 지방의 상류사회에서는 그것이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름다운 처녀였던 슈잔 드 시르몽이라는 아가씨가 어떤 기병대 하사관과 함께 도주를 감행했는데 그 하사관은 아가씨 부친이 지휘하던 연대에 복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대장의 딸을 유혹한 그 하사관은 이름 없는 농사꾼의 아들이었는데 용모가 수려했고 특히 푸른 군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기병대 분열식 때 아가씨가 그를 보게 되었고 결국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어떻게 그에게 말을 건넸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뜻이 맞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기의 연정을 선뜻 그에게 전했는지, 그것 또한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짐작도 예감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일과를 마친 후 청년이 그녀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을 백방으로 찾았으나 종적이 묘연했습니다. 끝내 소식이 없자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를 이 음산한 골짜기에서 만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일을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바로 그 슈잔 아가씨죠? 그녀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오막살이 문간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노인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그 하사관입니다. 순간 저는 그녀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를 매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셨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저분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편 슬프면서도 그 사랑의 힘에 놀람과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체 높고 부유한 집안의 딸이 농사꾼의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농사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무 매력도 호사스러움도 섬세함도 없는 농사꾼의 삶에 적응하며 소박한 일상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그렇건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천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치마를 두른 촌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짜 맞춘 식탁에서 짚을 엮어 만든 의자에 앉아 감자와 양배추와 비계를 섞어 끓인 수프를 질그릇에 담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나란히 거적 위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사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장신구도, 고운 피륙도, 우아한 복장도, 폭신한 소파도, 휘장을 둘러친 방의 향기로운 따스함도,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피로를 풀어주는 새털 이불도 그 무엇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그 사람뿐. 그가 곁에 있기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은 나이에 세속적인 삶과 사교계와
자기를 길러주고 아끼던 사람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단둘이 그 거친 계곡으로 왔습니다. 그가 그녀에게는 갈망하고 꿈꾸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무한정 희구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더 이상 행복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자기를 따라 그토록 멀리 온 여인의 곁에 누워 잠든 그 늙은 병사의 쉰 숨소리를 들으며 그 기이하고 소박한 사랑과 그토록 적은 것으로 이룬 완벽한 행복을 거듭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저는 그들 부부와 악수를 한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노신사가 이야기를 마쳤다. 그러자 어떤 여인이 말했다. 어쨌든 그녀는 너무나 손쉬운 이상을 추구했고 너무나 원초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너무나 소박한 것을 원했어요. 멍청한 여자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게 어때서요? 그녀는 행복했잖아요. 그때 멀리 수평선에서는 코르시카 섬이 어둠에 잠기며 다시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해안에 피신했던 소박한 두 연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모습을 드러냈던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를 천천히 걷어들였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황혼역의 우수가 사람들의 어조를 느릿하게 만들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새삼 동요되어 이야기하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추억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의 글의 주인공들은 바로 나와 내 주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그의 소설에 더욱 공감하며 큰 감동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